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친이란 세력으로부터 보복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스라엘의 방어를 돕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이 임박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동맹인 이스라엘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자 암살 사건이 이란에서 발생하며 확전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국 단위 지지율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 7곳의 지지율은 양측이 동률을 기록해 초박빙 구도를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5일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하고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를 발표하며 11월 본선에 나설 채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은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거부하는 중도 성향의 공화당 유권자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 7월 고용지표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9월에 금리를 0.5%포인트 빅스텝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고용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연준이 금리 인하의 적기를 이미 놓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윌리엄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7월 24일 블룸버그 기고문에서 최근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보고 경기 침체에 빠지고 있다는 걱정이 생겼다며 연준이 7월 31일 FOMC에서 금리를 인하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비트코인 5% 이상 급락하며 한때 5만 8천 달러까지 붕괴했습니다. 비트코인은 5일 새벽 3시를 전후로 5% 급락한 5만 7,21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5만 8천 선까지 붕괴된 건 7월 13일 이후 처음입니다. 전일에도 비트코인은 6만 달러를 붕괴하는 등 연일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단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미증시도 급락하는 등 미국 자본시장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하자 다른 코인도 시총 2위 이더리움이 5.61% 급락하는 등 대부분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기술주 위주로의 낙폭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시장이었습니다. 빅스 지수는 조금 더 변동폭을 크게 나타내는 23%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네, 미국의 고용 상황이 빠른 속도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 2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1.51%, S&P 500 지수는 1.84%, 나스닥 지수는 2.43%,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매그니피센트, 세븐 모두 다 속절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존이 8.79% 폭락했고 테슬라 4.24, 구글 2.35, 마이크로소프트 2.07, 메타 1.93, 엔비디아 1.78%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다만 애플이 0.69% 오르면서 유일하게 실적 선방으로 상승 마감을 했지만 토요일에 버핏이 지분 대거 매도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하락에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어서 지난밤 있었던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7월 고용 시장이 약화가 되면서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일에 발표된 7월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는 11만 4천 개로 기대치인 18만 5천 개에 크게 못 미쳤고 6월에 17만 9천 개보다도 감소했습니다. 또한 7월 실업률은 4.3%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올랐고요. 이는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시간당 임금도 전월보다 0.2%, 전년 동기 대비 3.6% 상승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지만 최근에는 실업수당 신청자 급등과 제조업 부진 소식으로 인해서 연준이 통화정책 완화를 너무 미루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시장이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뚜렷한 둔화를 보이고 있고 초기 경보가 울리고 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벨 웨더웰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높은 금리에도 노동시장이 지난 2년간 회복력을 보여왔다며 추가 둔화를 막기 위해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알려진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7월 고용 지표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7월 실업률이 4.3%로 올랐지만 굴스비 총재는 연준은 한 달의 지표에 과잉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실업률이 더 높아지면 연준이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고용 시장이 악화되면 연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인종적인 공격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7월 31일 토론회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을 항상 인도계라고 강조를 하다가 이제는 흑인이라고 한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리스 부통령이 인도계 가족과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당신의 인도계 유산에 감사한다라고 썼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의 전략을 타자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타자화는 후보를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해서 유권자들이 그 후보를 신뢰하지 않도록 만드는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타자화 전략은 특히나 심하다고 합니다. 컬럼비아대의 역사학자는 정치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마다 타자화 전략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트럼프는 정적에 대한 타자화에 아주 노골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유독 심하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많은 주식을 팔았습니다. 특히 애플 주식을 절반 정도 줄였는데 이는 큰 변화입니다. 버크셔는 지난 분기 영업이익이 100억 달러에서 116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보유한 주식을 많이 팔아서 현금 보유액이 1,890억 달러에서 2,769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버크셔 역사상 최대의 현금 보유량으로 투자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입니다. 애플 주식은 작년 말 1,743억 달러에서 6월 말에 842억 달러로 줄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도 약 38억 달러어치 팔았습니다. 버크셔의 대규모 주식 매각과 사상 최대의 현금 보유는 최근 미국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증시가 급락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분석가 짐 셰너헨은 버핏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고 이는 강력한 주식 매도 신호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전용 칩인 블랙웰 B200의 출시를 약 3개월 정도 늦췄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만의 TSMC와 함께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결함을 발견해 2025년 초까지 이 칩을 출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웰 B200은 엔비디아의 성공적인 H100 칩을 대체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함으로 인해서 출시가 지연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사실을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고객사에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매출, 순이익,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는 반도체 주식의 하락과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조사 소식으로 1.78% 하락했고요. 주간 기준으로 5.35% 하락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랙웰 B200의 출시 연기는 엔비디아 주가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신제품 출시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 연기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인텔의 주가가 하루 만에 26%나 폭락했습니다. 2일 뉴욕 증시에서 인텔 주가는 전날보다 26.05% 하락한 21.48달러로 마감됐습니다. 이는 1974년 이후 최대 폭의 하락이며 주가는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주가 폭락의 주된 이유는 분기 실적 발표 때문입니다. 인텔은 2분기에 128억 3천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0.02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인 129억 4천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0.1달러의 순이익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텔은 10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전체 직원의 15%인 15,000명 이상을 감원을 하고 4분기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연간 자본 지출도 20%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분석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인텔은 중요한 기술 발전을 놓쳤고 또 AI의 등장으로 AMD와 엔비디아에게 반도체 시장의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텔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년 전 구글을 떠난 AI 스타트업 캐릭터.ai의 공동 창업자들이 다시 구글에 돌아옵니다. 구글은 캐릭터.ai의 창업자인 노암과 다니엘을 영입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들은 구글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인 람다를 개발한 경력이 있습니다. 노암과 다니엘은 구글의 AI 연구팀인 딥마인드에서 일하게 됩니다. 또한 구글은 캐릭터.ai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도 맺었습니다. 캐릭터.ai는 실제 인물이나 만화 캐릭터와 대화할 수 있는 AI 챗봇을 개발하는 회사로 이미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기업 가치는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번 영입은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스타트업 인플렉션의 인력을 채용했던 것처럼 구글도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한때 자산이 2조 위안에 달했던 안방보험의 파산 절차를 승인했습니다. 안방보험은 2004년에 설립한 민영금융그룹입니다. 안방보험은 빠르게 성장해서 중국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뒀고 세계 주요국 금융사들을 대거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우 전 회장이 부패 혐의로 체포가 되면서 안방보험의 성공 신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는 약 11조 원을 편취한 혐의로 18년형을 받았고 약 2조 원의 개인 자산도 몰수당했습니다. 이후 안방보험의 경영권은 중국 당국에 넘어갔습니다. 이번 파산 절차는 안방보험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인 태자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안방보험을 공중분해시켰다는 해석까지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폭우의 일시 반등, 중동 기후 변화가 변수.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휘발유 가격 상승에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2.6% 상승했습니다. 넉 달 연속 2%대 오름세를 기록했지만 전월보다 상승폭이 커진 건데요. 정부는 이달부터 물가가 다시 안정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변동성이 큰 농산물 가격과 중동 정세가 변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는 2월과 3월 연속으로 3.1%를 찍은 뒤 6월 2.4%까지 계속해서 하락했지만 이번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항목별로는 농축산수산물이 1년 전보다 5.5% 넘게 튀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와 국제유가 상승의 석유류도 8.4% 올랐고요. 2022년 10월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6월에 2.4%까지 떨어졌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2.6%로 5달 만에 반등했고요.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더해 집중호우와 같은 일시적인 요인이 있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는 다시 물가 둔화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기상과 중동 정세 악화가 없다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태풍 중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태풍은 20개로 그중 45%가 8월에 발생한 부분이고요. 중동 정세 불안과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세도 남은 하반기 물가를 자극할 요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9월부터 종료되면 석유류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3월 3.1%였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점점 둔화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다만 7월부터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유류 가격 증감 추이도 점점 우상향을 그려가다가 6월에 급등한 채 8.4%를 찍은 모습이고요. 7월 물가 상승률은 2.6%, 국제유가 상승의 폭우까지 덮쳤다라는 소식입니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도 물가를 자극했는데 인위적인 가격 규제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농산물 공급 다변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뜨거워진 금리 인하 논쟁, 하나는 여전히 신중 모드. 선제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주요국 금리 인하와 내수 부진인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들의 결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금리를 내릴 여건은 갖춰졌다라는 입장입니다. 글로벌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도 기존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금리 부담은 낮게 가져가고 건전성 관련 규제를 통해 대출이 늘지 않도록 해야 대출 규제를 병행하면 기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속내를 내비친 건데요. 미국 페드의 7월 금리 동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 논쟁이 가열되고 있고요.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인하 압박이 커지는 반면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조기 금리 인하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통화 정책이 딜레마에 빠진 셈이고요. 학계에서는 이달에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물가와의 싸움을 제대로 끝내지 못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 5월만 해도 외환 문제가 컸지만 이제는 부동산이 최대 이슈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 심화와 물가 자극으로 이어져 이달 21일에서 20일 열리는 금통일을 앞두고 볼 수 있는 마지막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6% 상승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주요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국고채 금리가 연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 상황 살펴보시면 2024년 6월 3일 3.434%를 기록하던 3년물 금리가 8월 2 2.939%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다만 내수 둔화 흐름이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과 미국의 경기 둔화가 급격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역시나 리스크입니다. 2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로 역성장한 것도 문제고요. 정부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선제적인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요구에 대통령실도 여건이 갖춰졌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집값과 가계 부채가 최대 리스크로 들어와 있고요. 국고채 10년물 2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들쭉날쭉 빅테크 실적에 미국 침체론까지 하루 새 시총 78조 증발. 2일 한국 증시는 그야말로 검은 금요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현선물을 통틀어 총 2조 7,688억 원, 코스닥에서는 현물에서 1,501억 원을 각각 팔아치웠고요. 그 결과 코스피는 근 4년 만에 가장 크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78조 넘게 사라졌습니다. 코스닥도 4.2% 급락해 2년 만에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인플레이션 민감 국면에서 경기 민감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주당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았고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진 게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용지표는 한 번 안 좋아지면 급격히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우려가 심화됐었던 부분이었고요.
이 때문에 월가에서는 연준이 7월에 그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은 것이 실수한 것이 아니냐라는 진단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증시 급락, 한국 증시 폭락으로 연쇄적으로 나타났다라는 분석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장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띠면서 하방 압력을 크게 가져갔습니다. 삼성전자는 4% 넘게 떨어졌고요. SK하이닉스는 10% 넘는 하락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현대차와 기아 역시도 파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비트코인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1.78% 하방 압력을 보여주면서 6만 1,000달러 선에서 5만 8천 선까지 6만 선을 붕괴되는 모습까지도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전문가들은 반도체와 전력, 조선 등 실적 우량 업종 역시 미국발 악재에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줄줄이 하락했다라는 평가를 내비쳤습니다. 특히 높아진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 빅테크들의 실적이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바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어 투심이 위축됐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대 미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역시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 그리고 구글, 엔비디아 역시 1에서 2%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준 애플만이 소폭의 오름세를 그친 데 비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빠졌었던 하루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계는 현재 증시 조정은 지난달과 달리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발생한 만큼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라 제법 충격이 클 수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답답한 대목은 뉴욕 증시가 과열 상황에서 조정을 겪은 반면 국내는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크지 않았음에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를 살펴보면 S&P 500은 보름간 약 3.9% 하락한 반면 코스피는 같은 기간 7% 넘게 추락했는데요. 올해 3월 수준으로 회귀했고요. 최근 외국인의 유입에 힘입어 상승한 만큼 대외 변수에 더욱 취약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시장에 보수적으로 임하되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종목에 주목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와 상관없이 실적이 기대되는 방산과 에너지, 조선 등과 금리 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헬스케어, 은행, 필수 소비재 등을 내다봐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코스피 4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침체 우려에 뉴욕 증시가 폭락한 데 월가에서는 7월 금리 내렸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외국인 코스피에서만 2조 넘게 매물 폭탄을 던졌는데 삼성은 4%, SK하이닉스는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부가 친환경선 3년치 일감 확보, K조선 수주 잔액 200조 눈앞. 네, 국내 조선 3사의 수주 잔액이 200조 원에 육박하면서 15년 전 초호황기 못지않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선박 수요 증가로 선주가 아닌 조선주가 주도권을 쥔 이번 호황기는 선가부터 규제 환경까지 조선소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조선 3사의 올해 상반기 기준 수주 잔액은 192조 3천억 원,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모두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업의 초호황기로 불렸었던 2007년에서 2010년 이후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크 상황을 보면 2026년을 넘어 2027년까지 3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한 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크는 배의 건조나 수리 혹은 짐을 적재 하역하는 데 쓰이는 시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선사들은 2022년도부터 선멸수주 전략으로 돈이 되는 선박을 골라 잡았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도 각각 수십 척을 수주했습니다. 고부가 선박 일감이 3년치 이상 쌓인 만큼 수익성 측면에서 호황기는 최소 그만큼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박 가격도 갈수록 오르고 있고요. 선박 건조 가격 지표인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 지속적으로 올라 현재 187.9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박 가격이 오르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러우 전쟁으로 가스를 운반하는 LNG 선부터 홍해 사태 등으로 PC선까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선박이 부족하면서 저가 선박부터 고가 선박까지 새로 만드는 배의 가격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싸진 선가와 달리 철강 등 원재료 가격은 떨어진 건 역시 호황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수요 확대일로의 선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판 등 가격이 떨어져서 원가 절감에 성공했고요. 친환경 규제로 미래 일감도 탄탄하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해명 헤드라인입니다. 블랙 먼데이 공포, 미국발 경기 침체, K 증시 밸류킬 우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장 정말 크게 내려진 하루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죠. 실질적인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제 심리적인 영향도 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증시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심리적 영향을 무시 못할 테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러는데 또 이제 이번 주 뉴욕 증시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블랙 먼데이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 가장 크게 봐야 될 것은 결국 우리가 경제에서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결과적으로는 뭐 글로벌 변수도 있겠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것. 반면에 기준금리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언제쯤 하락한다 안 한다 뭐 이러면서 사실상의 금리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거의 상쇄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서 그 영향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까지도 지켜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기 침체 현상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줬고 신호를 보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블랙 먼데이가 되겠느냐 글쎄 뭐 그렇게 될까 한번 봐야 되겠으나 하겠습니다만 코스피 지수도 2,700선이 무너졌고 앞서 이제 이순혜그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큰 낙폭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 한 달간의 고점 대비 한 최대 10%포인트까지 낙폭이 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에 따른 조정 국면이 연출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상황이 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저렇게 뭐 블랙 프라이데이다, 블랙 먼데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증시에 영향을 연쇄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이제 정확한 해석과 분석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미국 7월 실업률이 4.3%까지 이제 상승하면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3.8%까지 이제 급락을 했고요. 이 정도면 이제 우리가 급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S&P 500 지수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뭐 역대 기록을 계속 경신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코스피 지수와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5.7%, 마이너스 7.4%포인트 하락을 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결과적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패착이 뭐였냐면 저는 고용률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안배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원은 공화당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에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무언의 압박이 기준금리를 조금 더 빨리 내렸으면 하는 것들이 이제 강하게 작동됐을 텐데 이걸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해서 좀 이 시기 조율을 해왔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은 금리를 내리는 걸 그렇게 원치는 않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좀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 논란이 됐고 결국 고용률을 가장 잘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제닐 옐런 재무장관이거든요. 고용 쪽에 노동경제학에 뭐 거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동안 확실한 이제 결정이 내려지는 데 동안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보시면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체입니다. 외국인은 가만히 보시면 거의 뭐 1조 가까이 빠져나갔죠. 8월 2월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기관도 보면은 빠져나갔죠. 자, 이걸 지금 개인은 사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향후에 우상향하는 쪽으로 가면 개인이 그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온 걸 개인들이 오히려 이걸 오히려 손해를 마이너스를 받아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분들께서는 증시칠 직후에 열릴 우리 증시 그리고 오늘 밤 열릴 미증시 반드시 짚어보실 텐데요. 우선 계속해서 상방을 높여갔었던 미증시 정말 꿈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악재가 불어닥친 건지 실업률 하나만의 이슈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그렇죠. 이유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다
겹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뭐 신음률도 있겠지만은 그동안 좀 계속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던 지표 자체도 어느 순간 좀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네. 가장 큰 건 투자가 많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실적이 빅테크 기업에서 나오지 않았던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M7의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 심지어는 워렌 버핏까지도 그렇게 애호한던 최애 종목 중에 하나가 애플이에요. 애플을 반 내보냈잖아요. 반 정도 내보냈습니다. 반토막을 팔아치운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워렌 버핏 회의가 지금 현금을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또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 서학 개미들한테는 미국 지금 시장이 안 좋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한테는 일단 우리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 투자 심리가 급격히 이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코스피 200 선물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200 선물도 거의 한 2조 가까이, 1조 9천억 가까이가 순매도가 됐다는 것은 금방 그러면 회복되겠느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물까지도 빠져나가는 상황이면 조금 회복되는데 내일 모레 회복되겠지가 아니라 적어도 3주, 4주, 한 달쯤 뒤에, 두 달쯤 뒤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실적 말씀드린 투자는 많았어요. 왜? 호황이라고 하는 그 착시 현상일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아주 장기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건 아니겠지만 그도 말씀드렸지만 빅테크 기업이 상당히 실적 자체가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고 하는 것. 이 과정에서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까지 대규모로 발생을 하면서 이른바 딥밸류, 극심한 저평가되는 이런 상황도 지금 나오고 있는 점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대외 변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히 그래도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편이지만 좀 조정하는 편이라면 트럼프 재집권하게 되면 재집권이 된다면 확실한 이스라엘 편, 확실한 러시아 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따른 이 대외 변수도 주식시장의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문제는 지금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이 지금 한 70달러대인데 이게 금방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 부분도 유가의 불확실성이 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지금 카멀라 해리스하고의 토론도 좀 지금 취소가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미국 대선도 상당히 좀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겹쳐진 것이 대선, 중동, 지표, 또 빅테크 기업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급변수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이슈 짚어봤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사실 PPI, CPI, PC 지수 둔화세를 보여줬다, 금리 인하 곧 될 것이다 이런 좋은 기사들만 났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새 고용 불안, 고용 냉각 그리고 PMI 지수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면서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악재가 몰려온 느낌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지표를 조금 더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PMI 지수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제는 실적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본다 그러면 결국 경고등이 켜졌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제조업 기업의 실적 악화에 한국을 비롯한 이제 각국 정시가 이제 줄줄이 이제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공급자 관리협회가 내놓은 지표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일 날 발표를 한 건데 7월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가 46.8%로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어요.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가 그냥 괜찮은데 주식시장은 좋은데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그런 지표들이 이제는 좀 더 선명하게 또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수에서 하위 지수인 고용 지수, 우리가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는 말씀 계속 드렸죠.
43.4로 전월 대비 5.9%포인트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비농업 부분에 있어서 그냥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던 그 고용 지표들이 어느 순간 굉장히 쌓여왔던 악재들이 순간이 이제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고용 지표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이제 크게 떨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은 이제 이게 아주 장기화되느냐. 그렇게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단기 변동성 자체는 우리가 안고 가면서 우리도 이제 중대형주 실적 발표들이 있습니다. GS나 카카오 또 뱅크나 또 넷마블이나 NC소프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은 어떤지 함께 비교하면서 좀 투자의 이 기준을 설정해 가는 것이 필요한 때로 보입니다. 네, 결국은 성적표, 즉 실적 확인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믿고 있었던 AI 기술주 대신해서 중동을 중심으로 한 국제 불안 속에 해운주 그리고 석유주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서 조간 브리핑 시간에도 조선과 해운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여기서 수혜주 찾아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K조선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래서 무슨 대형주는 아닙니다. 아주 소형주인데 또 중형주일 수도 있고요. 중대형주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텐데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이럴 때에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할 필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먼저 보시면은 오늘은 남매를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뭐 흥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판단인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거의 한 7, 8년 정도의 긴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긴 흐름을 보실 때 어느 순간 모멘텀이 왔을 때 최근에 보면 이런 모멘텀이 석유 쪽으로 조금 재조명되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지난해부터 보실 수가 있어요. 흥구석유인데 이 부분이 뭐 최저가일 때는 2,500원인데 이 종목이 조금 더 한 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석유주 전반에 대해서 에너지주 전반에 대해서 아까 이소연 앵커도 브리핑을 했지만 그 부분을 주목해 보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이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이 테러를 당해서 뭐 테러든 이게 보복이든 간에 하여튼 이 상황에서 피살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돼 버렸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석유주나 중동 상황 자체는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유가는 오르고 당장 이 석유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거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군사령관인 지금 무함마드 데이프도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좀처럼 관계가 회복되기는 매우 어려울다. 5차 전쟁 위기까지 가지는 않을 걸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관계 자체가 상당히 중동의 위기감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결국 에너지주, 석유주인데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큰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이제 종목 섹터 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포트폴리오의 부분적인 변화도 생각해 보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이제 중앙에너비스나 또 S오일, 극동유화, 또 대성에너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국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하나가 K조선도 있지만 사실 한때는 우리가 대단했던 것이 K해운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해운 종목에서 또 히어스로 들어가는 게 흥하해운이 있죠. 뭐 이것도 대형주나 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섹터 자체를 여러분들 해운 쪽으로 넓혀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 지금 이란 최고 지도자인 이란에서의 하메네이라는 이름을 잘 앞으로도 기억을 해두십시오. 하메네이가 지금 이스라엘에 직접 보복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이건 앞으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이 위기도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홍해입니다. 그 모세가 갈라놓았던 그 홍해가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는 운송이 또 유럽으로부터의 수송물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를 돌고 돌아서 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소장님 이렇게 항로가 길어지면은 이 운임료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지겠죠. 높아질 수밖에 높아질 없어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쏠쏠한 이익을 어느 기간까지 챙겨갈지 모릅니다. 그게 짧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또 길어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하반기 내내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차트를 바로 보시면은 자 이건 왜 제가 이거 긴 걸 보여드리면 한때는 3만 원 가까이 갔던 이 종목이 흥하해운이 뭐 안 좋고 해운이 워낙 안 좋았잖아요. HMM도 그랬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부분을 조금 탈피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지금이 거의 이제 바닥에 와 있는 정도의 지점이라는 점에서 공급 과잉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해운업종 관련해서 좀 트레이딩 바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분석을 해드립니다. 네, 기술주에서 좀 비껴난 해운과 석유주를 알아봤습니다. 흥흥 이 두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흥구석유, 흥하해운 오늘장에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산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시기 전에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아마존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대신증권에서 발행할 리포트고요. 투자율 현재 바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때 8월 1일 기준으로 주가는 184달러였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225달러까지 높게 잡은 상태입니다. 일단 대신증권에서는 아마존을 둔화되는 경기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아내는 이커머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조금 이상할 거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연봉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차트를 가지고 와봤고요. 현재 주가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부터 한번 되짚어보자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480억 달러로 일단은 YOY 대비했을 때 10% 증가가 있고요. QOQ 대비했을 때 3.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컨센서스에는 0.4%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커머스 부분의 매출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치면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자면 147억 달러입니다. YOY 대비했을 때는 무려 91%나 성장을 했고요. QOQ 대비했을 때는 4% 조금 밑으로 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센서스에는 무려 7.1%나 상회하는 모습을 또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아마존 웹 서비스 부분에 이제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계속해서 영업이익까지도 이렇게 상향이 올라간다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번 EPS 살펴보자면 1.26달러 컨센서스에 무려 21.9%나 이렇게 상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리비안 주식의 평가가 이제 또 이익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또 여기서 리비안과 아마존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존은 리비안의 주식을 약 1억 5,800만 주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조금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분별 실적입니다. 먼저 지금 타이틀에도 나왔다시피 일단 이커머스부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커머스는 일단 소비자들이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면서
평균 판매 가격 ASP가 하락을 해서 매출이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또한 판매자 수수료 정책 병행도 이렇게 조금 더 영향을 크게 끼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궤도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 한마디로 이 카이퍼의 비용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궤도에 위성을 발사한다라는 계획을 또 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카이퍼가 어색하신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요. 카이퍼는 현재 아마존에서 되게 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로 농촌이라던가 아직 개발이 조금 덜 된 도시들에게도 인터넷 공급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아마존 웹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최적화 종료 및 또 AI 워크로드 기반 성장, 그리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93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보다 10.1% 또 상회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회사들이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인공지능 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실적을 이렇게 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번 3분기 전망, 그중에서도 한번 가이던스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540에서 1,585억 달러로 컨센서스를 1.2% 소폭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경기 둔화로 인해서 소비가 감소한 영향이다라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자면 115억에서 150억 달러로 컨센서스에는 무려 13%가 조금 더 넘게 하회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전히 시장의 기대를 밑도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프로젝트 이 카이퍼와 같은 이 신규 사업의 비용 증가가 이쪽에서는 조금 더 나쁜 소재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인 가이던스 제시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는 조금 밑도는 수준이다라고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커머스 쪽 한번 3분기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기 둔화로 인해서 성장률 둔화는 당연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경기가 둔화가 되면 당연히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어쩔 수 없이 작용되는 부분이고요. 또 미국 경기 둔화와 또 소비자들의 가성비 제품 선호 경향이 긍정적이기는 하다만 전반적인 소비 둔화를 상쇄하기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또 값싸고 좋은 제품을 찾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돈이 좀 덜 쓰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카이퍼 관련 비용이 증가가 하반기 이익률에 조금은 부정적으로 영향이 예상된다. 조금 현재로서는 카이퍼에 들어가는 돈이 매우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망 쪽에서는 안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 한번 확인해 보자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AI 워크로드 기반 성장을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전망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성장률 추세적 상승 해결이 조금 필요하다. AI 클라우드 성장률 대부분이 훈련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훈련과 추론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추론에서 대부분 성장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는 아마존 웹 서비스는 훈련에 조금 머물러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향후 아마존도 AI 모델을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좀 추론에 좀 집중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 리포트에서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하실 때 이 부분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7월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가 발표됩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미국발 경기 침체로 돌파 구간의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특징주로 흥구석유와 흥하해운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8 서울경제TV 개장 방송이 방송됩니다.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